선생님께서는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 가장 난 이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들어 싶으세요? 저는 배우라는 그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무대에 쓰기도 하시고 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저한테 굉장한 대선배가 되시는데 여기 울고 사막도 등에 이렇게 연극하실 때 무대에 서서 연기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자태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멋지시죠? 고상하고 네. 틀이 정말 손녀 같기도 하고 아유, 어떤 때는 후덕한 어머니 같고 막 그런 모습들을 다 지니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에 네. 덕담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니까 내가 힘이 나네. 극단 미추였죠. 그 네. 마당놀이 처음 네, 하실 네. 때가 그때 이제 윤문식 씨, 김정은 씨 네. 뭐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참 마당놀이가 성행을 했고 또 많은 관객들의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마당놀이는 김성녀 씨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당놀이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데 한국적인 거를 현대화시켜서 노는 놀이인데요. 관객하고 함께 소통하는데 마당놀이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대가 너무 엄숙하고 장엄하고 숨도 못 쉬고 이런 그러니까 극장 문턱이 너무 높았던 일반 서민들, 극장 네. 체험하지도 못한 분들한테 명절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였어요. 그런 그래서 의미였군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가족이 와서 네. 즐길 수 있고 또 거기에는 풍자 해악이 있어서 이어령 비어령으로 뭐 소리 장도라고 웃음 속에 비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해악이 그 시대의 풍자 아픈 데를 끌고 스트레스를 막 해소시키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전통의 그 아름다움과 현대화시킬 때의 재미, 패러디하는 모습의 재미, 또 소품의 재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그 뮤지컬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극으로 30년을 녹론했거든요. 와. 근데 그때는 평단에서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연극계선 저건 연극이 아니다. 또 국악계선 저건 국악이 아니다. 이래서 그냥 그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아주 외롭게 30년을 버텨온 게 팬들이 매년 10만 명, 20만 명이 계속 물밀듯이 몰려와서 응원해주고 함께 놀고 그래서 30년을 같이 놀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놀이 같은 문화 그다음에 그게 진정한 한국적인 뮤지컬 네. 이런 걸로 이제 놀았는데 관객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30년을 장기 집권했어요. 다른 방송 매체에서 더 유명한 사람들 됐다가 우리하고 맞서는 마당놀이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못 따라가죠. 우리를 네. 찾아와서 네. 원조를 근데 30년 동안 사랑받고 너무 고마웠는데 저희가 청춘을 거기다 바쳤잖아요. 이름들도 무명의 연극 배우들이 정말 이름 석자를 다 알렸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30년만 하고 우리가 막을 내리자. 왜냐하면 배우의 초라한 모습, 그 다음에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그래갖고 30년을 딱 하고 그게 2011년이었어요. 네. 그때 막을 딱 내렸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몇 년. 그랬더니 이제 뭐 윤문식 씨는 고기한테 물을 뺏어갔다 그러고 너무 섭섭해하고 네.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막 그랬는데 저희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쇠질해서 그만두면 마당놀이가 다시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쉬울 때 끝났다가 몇 년 후에 젊은 애들로 해서 다시 마당놀이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년 후에 2014년부터 국립극장에서 네. 다시 마당놀이가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창극단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마당놀이가 이제 2세대가 만드는 마당놀이가 시작돼서 올해 4년째 지금도 10만 관객이 넘는 관객들이 오고
굉장히 인기리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마당놀이 할 때는 제가 진짜 남자 역할부터 기생 역할 또 요조숙녀 역할까지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남자 역할로 나오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뵈면 너무 예쁜 남자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을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남자 역할이 더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엄마가 했던 여성국국에 그게 여자들이 그렇지. 다 네, 남자 네. 했던 그걸 보고 자라서 아마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질문하셨죠? 어떤 역할이 가장 마음에 마음에 들었냐고. 드시냐. 근데 사실은 뺑덕 엄마가 제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정전 역할보다 연기를 할 수 있는 재미가 뺑덕이 그냥 그 변덕스럽고 재밌고 귀엽고 또 심술궂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역할이 어디 있냐. 그래서 뺑파전이라고 제목이 붙을 정도로 제가 뺑덕 엄마를 잘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춘풍전 할 때는 제가 공연 중에 욕탕에서 넘어져 갖고 이게 팔이 이렇게 부러졌었는데 다치셨군요. 네. 공연이 열을 남겨놓고 표는 다 팔렸는데 제가 그만하면 이건 극단이 망하게 생겨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고 바로 무대에 서서 세상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공연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춘풍전 할 땐 또 제가 제일 기억나는 재밌는 얘기는 윤문식 씨하고 이제 오래 공연하다 보면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배우들 그런 거 있으시대요. 네. 윤문식 씨가 그때는 이게 다리를 들고 나와서 나무처럼 서 있는 장면이고 춘풍 마누라가 나와서 왜 이렇게 오늘 안 오시나 우리 서방님 왜 안 오시나 하면서 남을 기대서 울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울다가 내리다가 장난기가 돼서 바지를 내가 벗겼어요. 그랬더니 팬티가 나왔는데 윤문식 씨가 다리를 잡고 날 때리러 막 그냥 실지 연습도 아닌데 막 네. 때려서 내가 막 도망가고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벌어진 건데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규 씬으로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윤문식 씨가 매일 팬티를 바꿔 입고 오는 거예요. 색깔을 벗기라고 그러면서. 신경 쓰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잘 네. 벗기라고 이렇게 옷을 미리 이걸 벗겨는. 그러니까 그렇게 놀이까지도 우리가 장난했는데 이제 손진책 씨한테는 혼이 났지만 네. 관객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게 아주 매일 그 씬을 그냥 계속 했던 기억도 나고 네. 30년간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엽 씨는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고 작품을 했고 또 윤문식 씨는 목이 가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가면서 다 하고 그러니까 더블이 없었고 원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투를 하면서 30년 했거든요. 그래서 마당놀이는 어떤 한 작품이 기억난다기보다는 모든 매 순간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30년간 이끌어주신 관객들한테도 지금도 너무 고마워서 진짜 아직도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최선의 공연들을 보여줘야 된다. 관객이 정말 소중하다. 그런 걸 늘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마당놀이에서 윤문식, 김정엽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성녀 씨 이렇게 세 분이 하는 놀이와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확실히 다르죠. 배우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성들 때문에 네. 그래서 참 훌륭한 무대를 이제 만드셨고 끝을 내셨는데 윤문식 씨는 사람들이 다 명창인 줄 아는데 반음이 틀리는 그러시군요. 또 반박자가 네. 틀린 박치예요. 근데 그걸 다 넘을 수 있는 신명을 가지고 있어서 네. 소리를 제일 잘하는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즉흥적인 애드립의 대가예요. 대사에 없는 애드립을 하면 관객들이 너무 좋아해요. 욕을 해도 좋아하고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윤문식 씨를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라고들 평하고 또 이제 김종엽 선생은 잘 만난 게 우리 삼총사가 탈춤의 또 인간문화재예요. 네. 그리고 소리도 하시고 탈춤도 추시고 이 목이 좋아서 그 놀부 역할이라든가 또 진행자 역할을 엄청 잘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니까 이 셋이 아주 콤비가 잘 맞은 콤비였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윤문식 씨와 김종엽 씨의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뤄가지고 30년을 롱런한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정도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장춘체육관이 맨날
터져나갔죠. 네, 뭐 한 네. 번도 관객이 없은 네. 적이 없고 얼마나 신나셨을까요? IMF 때나 네. 그리고 뭐 무슨 12.12 사태라든가 하여튼 나라에 큰일 있을 때도 우리가 태산같이 걱정하고 다른 공연은 안 돼도 마당 노래는 터졌어요. 네. 어떠세요? 그런 마당놀이를 30년 동안 지켜오셨는데 이제는 후배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잖아요. 선생님 손으로 직접 길러내신 네. 제자들도 네, 있으실 네. 테고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잘하죠. 근데 우리 같이 할 수는 없죠. 아. 우리 같이 하는 사람 우리뿐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마당놀이도 바뀌어야 되고 음. 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를 보러 오는 관객들이 오시지만 우리를 봤던 관객들이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제 20, 30대들이 하는데 젊은이들이 하는 팬들이 생기면 또 30년이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쩌다 보면 막 내가 들어가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좋아하시는 게 얘네들의 그 혈기 네. 그리고 젊음의 그 열기가 그리고 소리들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는 뮤지컬처럼 짱짱하게 들려오는 음악들. 그러니까 아직도 관객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윤문식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소원이 김성녀하고 마당놀이를 다시 한번 하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 중인 게 젊은이들 틈에 언젠가 한번 특별 출연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원조가 이게 마당놀이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한번 그것도 재밌겠어요. 나와서 한 씬이라도 예, 예. 제대로 반가우시죠? 하는 네. 그 씬을 만들어 볼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해보세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죠. 그러면 신구의 만남이 되고 예. 그렇죠. 네. 이제 젊은이들한테도 아 선생님들이 저렇게 노는구나 이렇게 공부도 되고 네, 그러겠어요. 초대 손님에게 인생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거든요. 네. 김성녀 선생의 인생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네. 가만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그래도 배우로서 저한테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게 책이군요. 바로 저 벽 속의 여정이에요. 어떤 근데 사연이 있는지 이거는 소개해 네. 제가 이 벽 속의 요정은 그러니까 선물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받은 선물, 준 선물. 네. 근데 이 벽 속의 요정이라는 이 작품은 제 모노드라마로서 김성녀의 가장 적합한 저를 영예롭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손진책 씨가 결혼 30년 만에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성녀가 돋보이는 연극을 만들겠다. 그래서 배우 김성녀의 벽속의 요정을 만들어 줘갖고 정말 상도 많이 탔고 관객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지금도 제가 공연하고 있는 이게 손진책 씨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네. 제 일생에 배우한테 준 멋진 선물. 이게 저한테 받은 선물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네. 예술의 전당서 그 공연할 때 네. 기립박수 쳤어요. 네.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격려해 주시고 이 말이 기억나요. 나는 뭐 했니 그동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우시네.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나는 뭐 했니 그동안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저한테 네.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격려와 제 인생의 역작을 예. 받은 손재책 씨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어디 가면 방송국에 가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느니 책을 읽으면 정신이 산만하니까 뜨개질을 제가 해요. 그래서 뜨개질 해갖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책으로 내라. 네가 선물한 사람들과의 사연과 뜨개질의 얘기를 써서 그래서 제가 이 뜨개질 책 선물, 그러니까 제가 남들한테 한 선물을 가지고 뜨개질 책을 냈어요. 배우 김성녀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손뜨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더라고. 네. 이렇게 공부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설리가 있고 그러나 열정적인 그런 애들 그런 학생들하고 있을 때 그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조언 또는 가르침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교수라는 게 저한테 지어주면서 제가 인생 후반에 너무 좋은 직업을 내가 경험한다. 네. 그거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려면 제대로 내가 배워요. 그래서 꽉 차 있지 않으면 등골이 서늘해서 애들한테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미리 엄청 해야 되고 또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아이들이 그 순수한 그 아주 하얀 도화지 같은 애들한테 색깔을 입혀주고 하는데 그 애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 교육하는 재미가 내가 인기 있을 때 박수 받는 거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고 아이들이 또 저한테 굉장히 그 젊음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주는 맑은 기운들이 저한테 다 뺏어가더라도 저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와 신선함을 불어줘서 그리고 내가 늘 무대 섰을 때 장난으로 했던 것들도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제대로 무대에 서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그냥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애들한테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이거 너 왜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한테 다시 채찍질이 되고 저를 갖다가 다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를 좀 젊게 만들었고 그리고 교육이 엄청난 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순간 한순간이 저한테 깨어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도 느꼈고 그래서 밖에서 공연하면서 받는 박수갈채 받는 희열보다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아이들한테 주고 받는 그런 희열이 뭐 1+1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서로 주고 받을 때에 애들하고 느끼는 교감이 또 하나의 배우로서의 많은 것들을 느껴서 제가 한 20년간 교수 생활을 했는데 저는 저를 다시 다잡고 뒤돌아보고 깨끗이 씻은 계기가 된. 그다음에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제가 무대에서 쓰는데 자세가 틀려졌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그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학생들이 제 스승같이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르친 애들이 지금 마당놀이를 하고 있고 뮤지컬 단체에 가서 하고 있고 연극에서 활동할 때마다 제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 느낌, 농사를 잘 지었다라는 느낌, 이게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 교수 생활한 거는 아주 값진 제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음의 비결이 그러니까 교학상장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으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무섭게만 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걸 다 하게끔 막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교수법이 어설펐다라는 걸 느껴서 나중에는 기다려줘야 되고 제가 나올 때까지 그걸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죠. 전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성격도 내가 급해갖고 아주 그냥 과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기다려줘야 되는 것, 또 사랑해줘야 되는 것, 인정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추임새라 그러죠. 길을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수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인터넷만 봐도 지식은 다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인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법,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줘서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많이 저가 좀 바뀌어졌다 그럴까요? 겸손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순수한다는 게 뭔지, 그렇게 20년간 학생들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혹시 말해요. 그 20년 동안 교수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깨달으신 부분 이런 것들을 책으로 좀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책으로. 저는 그래서 교수법 이래. 교수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할 만큼의 제가 그
논리적 책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문 쓰듯이 뭔가 딱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정리가 되는 교수법을 쓰기까지는 좀 너무 그러니까 아니다. 미천한 것 같아요 아직. 아직. 네, 그래서 겸손이시죠. 예. 조금 더 이제 지금 내가 예술 감독을 이제 그만두면은 저를 뒤돌아보면서 제 경험에 대한 것들을 쓰면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마음을 다 비워놓고 죽기 전에 네. 그것들 한번 기록을 해서 이런 법. 그러니까는 나만이 느낄 수 있었던 데서 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교수법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겁이 나요. 네. 이게 정말 나만이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정리돼서 남한테 공감을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면에서는 좀 겁이 지금 납니다.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네. 훌륭한 교수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애기들한테 네. 많은 도움이 될 그런 교수법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했던 착오 속에서 건진 것들이 이제 도움이 네. 되겠죠. 잘 정리해 오셔서 네. 꼭 내도록 하세요. 네, 꼭 저도 그 책 기다리면서 네.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국악을 비롯해서 우리 전통 음악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순수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전문가시니까 이런 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국악에 어떠셨는지요? 대한.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술 감독으로 가면서 창극이라는 창극단 예술 감독으로 가게 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판소리라든가 국악의 본질은 너무 훌륭하고 몇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던 부분이지만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대중화시켜야 되는지 원료 없이 대중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놓는가 이게 이제 제 화두였어요. 네. 그래서 창극단에 갔더니 기자분들이 저 예술감독 됐다고 인터뷰해 주는데 한 번도 창극을 보지 않고 기사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할 일은 창극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게 만드는 게 내 일이다 싶어서 재료는 우리 소리, 우리 네. 전통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버무려서 관객들이 호기심을 갖고 일단 오게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창극을 그러니까 그게 아까 대중화에 맞닿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레파토리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춘향전 심청전 이걸 가지고 창하는 거와 소재의 다양성을 가지고 거기다 소리로 표현하면 어떤 맛이 나올까.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장화홍련이라는 스릴러 창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의 원료를 가지고 있지만 부채를 가지고 저기 왔다 저기 이런 거 이 마임 그러니까 발림 없애고 그다음에 덩기더기 덩덕 이런 장단을 없애요. 왜냐하면 스릴러라는 부분은 장단이 있으면 스릴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단 배제하고 소리를 배제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스릴러 창극을 만들었어요. 한태숙 씨 연출에. 그랬더니 배우들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소리를 한 발짝도 못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 배제하고 스릴러 창극이 됐는데 영화보다 더 무서운 창극이 됐어요. 그래갖고 첫날부터 관객이 매진해서 닷새 공연하는 게 매진 사례가 된 거예요. 네. 그로부터 이제 제가 그 창극의 대중화를 시작하면서 소리의 대중화, 관객하고 만나는 지점을 찾기 시작해갖고 6년 동안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든가 메디아라든가 그리스 비극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모든 심지어는 코카서스의 백무건 브레이트 작품도 하고 또 우리 산불 소설도 하고 외국 작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품의 그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소리를 본질을 녹였더니 관객이 들기 시작했고 네. 6년간 정말 매번 매진 사례에서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극찬을 받았고 처음으로 돈을 받고 나간 그 병강세 점찍고 옥녀라는 작품은 진짜 2억을 받고 불란서에 가서 파리에 가신 네, 거죠? 파리에 네. 테아트로 드 라빌이라는 세계 최고의 굉장히 극장에서 호평받았다고 호평을 받고 전 기립박수 트로이 여인들은 지금 영국에 또 수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싱가포르 갔다 와. 그래서 우리 창극이 지금 계속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게 이 소재의 다양성
그다음에 소리를 가지고 대중화시키면서 변형을 시키는 거. 네. 그 대신 원료를 가지고 놀았지 뭐 뮤지컬 코드처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실험이 제가 대중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창극의 그 대중화의 그런 활동을 무한 도전을 했는데 조금씩 그 남습니다. 네. 그런 업적들이. 참 그래요. 의식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립창극단의 그 고정적인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창극단을 네. 세계화시키고 대중화시켜서 세계화시키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네.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창극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계 선생님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또 신심이 깊으신 불자로 알려져 네. 있으세요.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되게 국악하시는 분들은 불교 쪽하고 왜냐하면 국악 자체가 불교 음악에서 파생된 거니까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친정 어머님도 불교 쪽이셨는데 그렇게 제가 불자로서 신심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무교처럼 살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대단한 불자셨어요. 그래서 네. 나는 이 집에 공을 엄청 들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맏며느리니까 네가 내 대를 이어서 공을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저를 데리고 절을 많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끌려 다니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녔는데 제가 박범은 선생이라고 저 중앙대 총장 하셨던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 불교 그러니까 참불가가 찬송가랑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이 참불가의 성격을 좀 우리화시키자, 국악화시키자. 네. 그래서 그 국악화하는 운동을 하면서 붓다라든가 뭐 보현행원송이라든가 그리고 참불가 작업을 하면서 국악 운동을 하셨어요. 불교 음악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참불가를 제가 엄청 부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참불가를 부르면서 스님들하고 교감도 많이 하고 제가 음악으로 만나면서 이 신심이랄까? 그게 이제 서서히 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또 잘 넘어졌는데 보현행원송이라는 작품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또 넘어져 갖고 다쳤는데 겨우 했거든요, 노래를. 근데 그때 광덕 스님이 그 보현행원송을 쓰셨어요. 근데 네. 객석에 앉아 계시다 제가 다친지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늑골을 다쳤었는데 노래를 다 끝났거든요. 보현행원송을. 근데 막 박수 치시더니 올라와서 사람들이 내가 나 어떠냐고 괜찮다고 했더니 다쳤다고 이제 다쳐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해명이라는 네. 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냥 뭔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이 그래서 참불가를 부르면서 저는 신심이 생겼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자로서 부족하지만 나는 불자다. 그리고 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또 어디서든지 부르면 가서 참불가로 내가 음성공양이라도 하자. 네. 내가 나한테 가진 탤런트로 할 수 있는 건 음성공양이 제일 낫다 싶어서 음성공양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신심이 조금씩 생겼죠. 그래갖고 지금은 뭐 손진책 씨는 워낙 불자로서 아프면 이렇게 불상 이렇게 갖다 놓고 자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불교 행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서서히 잡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문화에도 네.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어머니께서 지하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불자 노릇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본명이 어떻게 되신가요? 그러니까 강덕 스님은 해명이라고 지어주셨고요. 해명. 지혜 해자에 밝을 명자. 예. 근데 해명. 여자한테는 그렇게 안 지어주신다는데 저한테 이렇게 지어주셨고 목정배 선생님이라고 그 불교 예. 시도 많이 쓰시고 학자신 분이 있어요. 동국대. 동국대 교수셨던 예. 그분이 참불가 가사를 많이 써서 제가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민음화라는 또 법명을 주셨어요. 민음화, 민자에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음악, 네. 민족의 노래다. 그래서 민음화. 민음화.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민음화 네. 김성녀 네. 이래도 되고 그러시구나. 불교음악원의 박범훈 원장님하고도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찬불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불교 음악으로 여기 처음에 BBS에서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더 전에 네. 붓다라는 최초의 교성곡을 만들어서 합창 교성곡을 만들어서 전국 순회됐어요. 아, 그런 방송국 작업을 주체로. 하셨군요. 네. 그때 이제 이 불교 방송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얼마나 좀 변했어요? TV도 생겼고요. 네.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기자재가 좀 좋아졌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은 변했지만 그래도 불교 TV가 생겨서 방송으로 TV로 나오고 그때 라디오로는 제일 많이 듣던 그렇죠, 라디오. BBS잖아요. 그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방송은 여의도에 큰 방송국 있잖아요. 그게 좀 부러운데 우리도 이게 생겨야 되겠죠? 네, 스튜디오도 크고 이렇게 네. 조금 환경이 좀 넉넉한데 멋진 곳으로 좀 갔으면 하는 예. 지금 그 일을 진행 중에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런 역시 성경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만공회원들이 또 그 되겠습니다. 활동 돕고 네. 이런 작업을 해나가고 네, 네, 있어요. 네. 많이 선전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동안 이 시대의 예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네. 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또 학생들에게는 교수님으로서 누구보다 바쁘신 이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생님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의 교리가 제일 크다고 느낀 건 네 마음에 부처가 있다. 그 말은 진짜 모든 걸 다 꿰뚫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서 요즘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어떤 사물을 어려움에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이것만 잘 닦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늘 네. 생각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 같아요. 네. 그리고 늘 베풀잖아요. 음. 자비. 베푼다는 건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만 하여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가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문화예술계의 업적도 많지만 네. 대단히 많으세요. 네. 많지만 또 뭐 예를 들어 불교 합창 아카데미도 열으실 네. 거고 거기에 또 지도 교수로 또 활동도 하실 거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이제 하실 것인지 그 어떤 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 5살 때부터 배우로 무대 서서 제 배우 인생에서 가지만 조금 다르게 쳐서 교수를 했다든가 감독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지만 늘 내 길은 배우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대에서 놀았으니까 무대에서 마감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까지 무대에 서다가 내일 이 배우가 저 세상에 가셔서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게 우리 배우의 꿈이잖아요. 안 아프고 무대 섰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큰 역, 뭐 좋은 역 이거보다도 무대 한 구석에서 어떻게든지 지키다가 무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삶이 저한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원합니다. 네. 염원합니다. 그러세요. 네. 부처님에게 네, 네. 생멸에 대한 것은 모두 맡기고 네.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제 자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네. 저한테 큰 네. 복이 되는. 그럼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후배 여성으로서 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건강하시고 매사에 즐겁게 행복하십시오. 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작품 속에 배우 김성녀 씨의 활동을 보면서 역할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참 빛이 나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본 김성녀 씨의 모습은 열정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부처님을 향한 불심에 변함이 없는 멋진 배우십니다. 부디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 많은 불자님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